철 함량이 75%를 넘어 그 질이 매우 우수하다. 가야 시대에도 이 일대 노지에서 철광석을 손쉽게 채취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가야인들은 철광석을 어떻게 가공했을까? 철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는 두 가지, 바로 철광석과 수치다. 먼저 제철로를 만들고 여기에 수추로 불을 지핀다. 보통 철광석은 1500도 이상의 온도에서만 녹지만 숯을 함께 넣으면 1300도 정도에서 녹는다. 온도가 올라간 재련로에 철광석을 넣고 다시 숯과 함께 가열한다. 이것이 철광석을 녹여 철과 철찌꺼기를 분리하는 재련 과정이다. 이때 송풍관을 통해 바람을 계속 불어넣어 재련로 속의 온도를 고온으로 유지시켜야 한다. 12시간 이상 가열하면 철광석이 녹기 시작한다. 재련 과정을 거친 철을 괴련철이라 하는데 여기에는 아직 불순물이 남아있다. 불순물 제거를 위해 괴련철을 다시 불에 달구고 두드리기를 반복한다. 그 과정에서 불순물은 모두 빠져나가고 단단한 철만 남게 된다. 가야에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철정을 만들어냈을 것이다. 그렇다면 가야 시대의 철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이 철을 장악한 집단이 그 세력을 넓힐 수 있었기 때문에 고대에서 철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그 철광산을 개발하고 그 철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 그런 사람들이 아마 이 가야 지역에서도 주도권을 잡고 있었을 거고, 만일 그 철을 생산하지 못하더라도 철의 공급 루트라든지 뭐 그런 그 수요 계층을 위한 어떤 공급로를 확보한다면 그러한 세력은 또다시 핵심 세력으로 등장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고대에서의 철은 그러한 그 정치 경제적인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봅니다. 철정은 일본에서도 출토됐다. 일본에서 출토된 철정은 가야의 것과 모양이 똑같다. 그런데 서기 5세기 무렵까지 일본 출토 철정은 가야에서 건너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때까지 왜는 철을 생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상황에서 일본 지배층의 최대 과제는 철의 확보였을 것이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철이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그 수입권을 장악하는 것이 그들의 그 힘을 키워나가는데 가장 큰 요소라고 하겠죠.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특히 그 긴기 정권이지만은 한반도 가장 그 가까운 위치에 있는 북구주 지역을 우선 장악함으로써 그런 철의 그 수입로를 장악함으로써 그 큰 그 정권을 이뤄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철을 매개로 이루어졌던 대외 교섭의 산물들이 가야 고분에서 발견된다. 일본 수장층의 특수 물품으로 알려진 일본계 유물들. 이것들은 철을 공급한 대가로 가야가 일본 지배층으로부터 받았던 물품으로 추정된다. 가야 고분에 부장된 중국계와 북방 유목민족의 물품들 역시 철 교역의 부산물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김해를 본거지로 삼은 금관 가야는 대외 교섭의 기지가 됐을 항구를 어디에 두었을까? 지금까지 금관 가야를 중심으로 하는 가야 연맹은 평야지대에 자리한 농경국가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금관 가야가 농경국가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김해 평야의 한 끝에 위치한 예안리. 그런데 이곳의 안반은 동굴처럼 패여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물이 때려가지고 만들어진 그러한 표면을 갖는 소금의 덩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바닷물입니다. 바닷물이 이 가까이 들어와 가지고서 계속해서 때림으로써 다른 부분보다 조금 약한 부분이 이와 같이 마모가 되고 깨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높이가 현재 해수면보다 약 5.5m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점에서는 바닷물이 이 정도 높이까지 있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해의 땅을 10m 정도 파면 뻘과 함께 바다 조개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3세기경의 금강가야는 현재 김해 평야가 없었음으로써 현재 김해 평야에서 농업 생산은 가능하지 않았고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김해 평야는 만들어진 것이 4세기 이후부터 현재까지 걸쳐서 김해 평야가 만들어졌으니까 3세기경에는 아예 존재치 않았고 단지 바닷물만 수심 약 5m의 바닷물만 가득 차 있어서 그것을 저희들은 고김해만이라고 그럽니다. 가야시대 김해는 평야가 아니라 수심 5m 내외의 만이었다. 김해가 바로 천혜의 조건을 갖춘 국제무역항이었고 지금의 김해 평야에는 국제무역선이 다녔던 것이다. 가야 배 모양 토기는 당시 가야에서 어지간한 규모의 견고한 배를 일상적으로 사용했음을 말해준다. 또한 기록을 보면 가야는 일찍부터 대규모 선단과 이를 운영할 항해수를 보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가야는 역시 국제성을 띤 세련된 문화를 가졌던 해양국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해양국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가야 사회의 성격 때문에 AD 3, 4세기가 되면 가야 사회는 인접의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앞서가는 그러한 그 발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 교역으로 동아시아를 제패한 나라 가야. 가야는 철 생산력뿐 아니라 그 분배권까지 장악했던 철의 왕국이었다. 철 생산권과 분배권을 모두 장악한 가야는 한반도 남부에서 가장 앞서가는 세력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철 거래를 통해서 경제력을 축적한 가야는 우수한 철 기술을 바탕으로 이 다량의 철제 무기를 보유하게 됩니다. 자, 지금 여기 이것들은 가야 고분에서 출토된 군사용 철제 무기들입니다. 철창, 또 군사용 도끼, 쇠칼 등 이런 많은 무기류 등은 가야가 강성한 고대 국가로 성장하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가야의 군사력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가야는 정복과 방어에 필수적인 군사 조직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철갑옷을 통해서 가야의 군사력을 알아봅니다. 가야 철갑옷의 생산 방식을 짐작케 하는 유물이 발굴됐다. 경북 경산 임당동의 저습지 유적에서 출토된 목재 단갑틀이 그것이다. 발굴팀은 이 유물이 갑옷 제작에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기본적으로 지금 이 목형틀 자체가 그 철제 종장판 판갑하고